빅터는 여자친구 크리스티나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년, 몇 달 동안 사귀어 왔으며 최근에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크리스티나는 그에게 자신을 신부로 삼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제네바에서 대담하게 결혼 준비를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요즘 들어 자신을 놀라게 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비밀리에 전화 통화를 하고 때로는 설명 없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녀가 결혼 준비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터는 그녀에게 자유시간을 주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녀가 빅터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랑에게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결혼식을 망치거나 관계를 파탄내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빅터는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씀씀이에 신중한 사람이었고 돈을 헤프게 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돈을 쓸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주변 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급차를 선물했지만 빅터는 그것이 허세를 부리는 행동일 뿐이며 관계에서는 옳지 않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 연인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여자들은 한번 맛을 들이면 점점 더 비싼 선물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표트르 보리소비치는 손자에게 지혜와 동시에 검소함을 가르쳤습니다. 빅터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업이 번창하여 수입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돈을 낭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손자를 위해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신부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아 빅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합쳐지자 빅터는 할아버지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던 삶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느껴야 해 스스로를 선수라고 상상하고 다음에는 어떤 움직임을 취해야 할지 이해해야지. 할아버지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입했습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할아버지의 조언과 지침에 따라 빅터는 크리스티나에게 이 시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친구, 아니 오히려 표트르 보리소비치의 아주 친한 친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개인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했으며 잠시 병원에 입원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빅터는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의 입원을 위해 효과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는 빅터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빅터는 당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대자의 요청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가 물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빅터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드러운 분인지 알지만 매니저는 말을 잇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끝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신 냉소적인 빅터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와 제 아내 류바샤는 거의 30년 동안 함께했고 우리 사이에 불신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당신들은 30년 동안 함께하셨죠. 저는 아직 만들어가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신부가 저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드렸죠. 네, 기억합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도해 봅시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크리스티나가 제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평생 미움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 고맙습니다. 빅터가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매니저는 빅터가 별도의 방을 배정받도록 조치하고 환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실수로 검사를 방해할까 봐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가 동의했습니다. 그는 빅터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가짜 서류를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크리스티나에게 전화하여 빅터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알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자가 극단적인 사람이거나 장난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가 옳았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빅터는 자신의 직감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지만 동시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매니저가 크리스티나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파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로부터 빅터의 소식을 들은 소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행정실 근처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를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환자는 특수기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의식을 잃은 남자에게 양쪽에 링거를 꽂은 삼각대가 있었고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치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는 이제 그녀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마스카라가 온통 얼굴에 번질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미 정신을 차렸어요. 박사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크리스티나가 거절하며 물었습니다. 차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는 정말 무서운 사고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고는 없었어요. 크리스티나가 소리쳤습니다. 빅터가 쓰러지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그냥 길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지나가던 교통경찰이 차를 발견했죠. 그가 얼마나 오래 이 상태로 있어야 할까요? 크리스티나는 흥분해서 물었고 잠든 빅터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신체에 달려 있고 우리의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대략 말하자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매니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맙서사. 우리는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친척들에게 결혼한다고 다 알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사님, 크리스티나가 반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기다리셔야죠. 아가씨,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시 동안 혼자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아마도.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는 빅터에게 눈짓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자는 거의 자신의 연기를 망칠 뻔했습니다. 그는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지만 크리스티나가 모르게 조용히 있으려 했습니다. 왜 추측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대부가 그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웃음을 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 자는 척했습니다. 방에서 나간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는 깊은 숨을 쉬고 혼잣말로 한숨 쉬었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겠군. 그 순간 한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매니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가서 일해. 그는 손짓하며 그녀를 보냈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크리스티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빅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빅터는 이것이 일종의 방어적인 반응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진 남자를 연기하는 동안 그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으며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주사기로 그의 다리를 찔러 그를 깨우려고 시도했습니다. 빅터는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사람처럼 손도 꿈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피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빅터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이제 신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동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빅터는 온 힘을 다해 귀 기울였습니다. 수학이 넘어 상대방의 응답을 들은 신부는 그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 우리가 벌써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대화 상대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내 사랑, 이 부자는 방금 병원에 왔어. 그에게 독을 먹일 필요도 없었어. 빅터는 거의 캐릭터를 깨뜨릴 뻔했지만 신부의 그 말을 듣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그를 암살하려 했고 독을 사용하려 했지만 그의 혼수 상태가 이 끔찍한 실행으로부터 그를 구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럴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빅터의 무릎이 떨렸지만 크리스티나는 전화 통화를 계속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해결되었어. 간호사에게 링거에 무언가를 넣도록 합의하고 작업하는 일만 남았어. 빅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장치가 일반적인 박동을 모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크리스티나는 놀라서 의사를 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고 빅터는 충격과 흥분을 동시에 이겨냈습니다. 신부가 간호사를 이용해 살인을 저지를 계획이었다니. 그가 그녀에 대해 의심을 품고 혼수 상태를 모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크리스티나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당장 그녀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부의 활동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의 뺨에 키스하며 통화를 끝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몇 분 후에 방을 나섰습니다. 안드레이 예브게니에비치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신부를 만나는 건 어땠나? 나빴습니다. 아주 나빴어요. 빅터가 대답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매니저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소리쳤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녀는 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와, 이런 일이. 안드레이 예브게니에비치는 고개를 저으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글쎄, 그녀는 당신을 죽이고 싶다는 뜻을 표현했군. 빅터는 대부에게 크리스티나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구독자에게 너무나 다정하게 애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녀의 연인임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독을 먹일 필요가 없었고 제가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빅터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티나에게 가장 역겨운 점은 제 링거에 무언가를 넣도록 간호사와 협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안드레이 예브게니에비치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 시술은 가짜입니다. 타티아나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할 거라고 했죠.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경고받았고 그녀 외에는 다른 의료진이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가 제안한다고 해도 그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는 어깨에 손을 얹고 대답했습니다. 수간호사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추가할 무언가를 식당에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친척이 거기서 일하거든요. 아, 올렉 파블로비치와 파샤의 삼촌이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빅터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겠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드레이 예브게니에비치가 결론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빅터는 손짓하며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그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좋아요. 대자님, 무슨 일이든 저에게 말해주세요. 만약을 대비해 제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급히 필요하면 휴대폰으로 바로 전화하세요. 안드레이 예브게니에비치, 정말 감사합니다. 빅터가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서장은 그를 혼자 남겨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빅터는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크리스티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였습니다. 물론 그냥 일어나서 혼수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그녀와 헤어지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 역할이 끝까지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빅터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본능은 앞으로 흥미로운 사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당분간 풀리지 않은 질문은 크리스티나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달콤하게 애원했으니 연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빅터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구독자는 단순히 그녀의 공범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 대신 빅터를 제거하는 데 동의했고 모두가 크리스티나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빅터는 병원에서 배달되는 음식의 모든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준비를 했습니다. 간호사 타티아나는 분석을 위해 음식을 실험실에 보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빅터는 며칠 동안 침착하게 먹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더 이상 그에게 오지 않았고 이것은 신부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대 속에서 빅터는 도시의 한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친구 디미트리가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빅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날 바로 도착한 디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님, 당신이군요. 그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경쟁자가 뭔가 했군. 진정해요. 빅터, 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이 딱 맞아서 신부님께 연락했어요. 확인해보니 그녀는 당신을 독살하고 싶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정말요? 탐정이 다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며칠 동안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와서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할게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통제하에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대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당신의 도움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탐정은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글쎄, 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빅터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미트리는 그와 20분 더 머문 후 떠났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타티아나가 나타나 올렉 파블로비치가 요청한 주스를 가져왔습니다. 그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제 감사를 표해주세요. 빅터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떠났고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부가 다른 남자와 함께 그의 행복을 파괴했으며 이제 결혼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해하기로는 크리스티나는 꽤나 독한 사람이라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하여 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예상치 못하게 이 병원 안에서 어린 시절 친구인 알리나를 만났습니다. 알리나는 여기서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의 아들과 남편이 함께 낚시를 갔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알리나는 그때 비가 와서 티무르가 가지 않도록 만류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날씨가 좋아질 것이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느꼈지만 그들이 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그녀는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도 차에 함께 있었습니다. 차는 거의 남지 않았고 불에 탄 뼈대만 남았습니다. 교통경찰은 그녀가 가까이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의사들이 있었고 사망자들은 검은 가방에 수습되었습니다. 알리나의 장례식은 3일 후에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간신히 견뎠습니다. 여동생 스베틀라나가 그녀 곁에 있었고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후 일주일 동안 알리나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이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과부가 된 그녀는 다시는 누구와도 관계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빅터와 알리나는 아주 오래전 학창 시절에 잠시 풋풋한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교를 마치자 그들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그 후에도 자주 연락을 해온 것은 스베틀라나였습니다. 그녀는 알리나에게 빅터의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높은 감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곧 빅터는 다른 도시의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떠났고 그들 사이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알리나는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사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부터 화학과 생물학에 관심이 있었고 선생님들은 한 목소리로 그녀가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통했지만 학위 대신 알리나는 외과의사 직위를 받았습니다. 빅터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서둘러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주 건강하고 쾌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녀는 남자에게 질문을 던졌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제 신부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최근 이상하게 행동했고 최근에 저는 그녀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요? 알리나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요. 저는 혼수 상태에 빠진 척해야 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네, 정말 기발한 방법이네요. 당신이 생각해내고 미친 듯이 연기를 했군요. 저는 당신이 정말 심각한 상태로 병동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농담하는 거예요. 빅터가 되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서둘러 왔어요. 알리나가 얼굴을 붉히며 불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승인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잊어요. 이러한 생각은 빅터가 그들 사이에 동정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나는 그의 코미디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빅터에게 집에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서비스를 거부해야 했지만 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나가 정말 맛있게 요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깨어난 순간부터 학교 시절의 동정심과 달빛 아래 데이트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빅터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에 기뻤습니다. 동시에 그는 탐정으로부터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미트리는 곧 보고서와 음성 메시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탐정은 떨고 있었는데 이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빅터는 병원 내 폐쇄된 공간에서 알리나와 함께 산책할 시간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을 허용했지만 밤에는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의료진이 좋아하는 TV 시리즈를 보고 있었고 크리스티나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빅터는 그녀가 나이트클럽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럽에 몇 번 가봤지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요 정보가 있었지만 그 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유리잔에 담긴 물을 마신 후 디미트리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크리스티나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어디서 그런 표정을 지었지? 빅터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오랫동안 쫓아다니며 그녀의 모든 단계를 관찰하고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크리스티나가 변호사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죠? 아마도 그녀는 결혼 계약을 맺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빅터는 만약을 대비해 타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변호사는 당신의 사업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미트리가 목소리에 흥분을 담아 말했습니다. 비티야, 크리스티나가 당신의 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빅터는 팔짱을 끼고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말이군요. 결국 내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탐정이 대답했지만 그게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웃는 얼굴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빅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크리스티나가 다른 남자, 포카체프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디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활발한 토론을 벌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까운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연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때 그녀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남자와 함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녀를 봤으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최대한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종종 대중 앞에 나타나고 그녀 가까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의심이 많고 끊임없이 경로를 바꿉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한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 심각한 것을 꾸미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탐정은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빅터는 그가 받은 정보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사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그녀가 본질적으로 자신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의사는 혼수 상태가 최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사건이 깨진 쪽박으로 끝나지 않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빅터는 모든 것을 걸고 신부를 불러서 마음을 열고 싶었지만 알리나의 조언에 따라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나가 아직 그를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 남자와 데이트하고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탐정은 모든 것을 주에 깊게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그에게 보고할 만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지만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부와 그녀의 연인이 그때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동시에 두려움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빅터는 함정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최종 결말까지 몰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버텨냈고 이 코미디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빅터는 탐정을 불러들여 간호사 타티아나가 크리스티나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소녀는 중요한 사업을 망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즉시 병원으로 소환되어야 했습니다. 신랑은 긴급하게 클리닉에 와야 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곳에서 무엇이든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빅터의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현실로의 복권은 그녀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의사가 빅터를 적어도 몇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 착각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그녀는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뻔뻔스럽게 방문을 열었고 빅터가 침대에서 눈을 뜨고 미소를 짓는 것을 보자 거의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옆에는
간호사가 베개를 정리하고 서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나서 빅터는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강제로 잠들어 있는 동안 저를 그리워했나 봅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의학의 기적이네요. 크리스티나가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입니다. 빅터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농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네, 빅터가 대답했습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보시다시피 저는 당신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빅터는 신뢰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종종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 누군가와 비밀리에 전화로 소통했나요? 저는 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빅터, 저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크리스티나가 말했습니다. 네, 빅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필요한 비용과 당신 쪽에 이상한 행동이 있었죠. 저는 환자인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미 알고 있던 모든 것, 특히 전화통화, 병동에서 다른 남자와의 만남, 사업을 인수하려는 시도, 그리고 단계별로 빅터를 독살하려는 의도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을 밝히고 조직된 추적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입을 열 시간만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한마디도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빅터는 그녀에게 매우 화가 나서 세상이 무엇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즉흥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불륜과 의심스러운 행동의 증거로 마무리했습니다. 힘들었지, 빅터는 한숨 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말해줄 것이 있나요? 크리스티나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예상치 못한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빅터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요. 크리스티나는 사악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내가 여기. 그리고 놀라서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빅터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도 긴장하며 크리스티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그녀는 크리스티나와 빅터 사이에 섰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침대에서 조금 더 멀어졌지만 이것은 그녀를 멈추지 않았고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임신한 제 어머니를 버리고 당신 어머니와 결혼함으로써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들이 사귀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이미 1살이었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왜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이 진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빅터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었군요. 제 친척은 백만장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왜 이 말 뒤에 모든 것이 저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만 있는 건가요? 소녀는 울기 시작했고 최근 타티아나 간호사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호사는 침대에서 멀어졌고 빅터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그녀는 날카로운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약간의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빅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죽은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외모에는 특정한 비혈연적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빅터는 당시 이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의 부모님은 금발이었지만 그는 갈색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친척 중에도 비슷한 머리색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빅터는 그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당시에는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러시아인이었지만 신부는 러시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빅터는 침대에서 일어나 크리스티나에게 걸어갔습니다. 크리스틴, 몰랐어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했고 당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결국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 다른 나라로 떠났고 처음부터 도시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했고 당신을 부양했지만 저를 잊었어요. 네, 이 상황은 이미 끝났어요. 그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죽이고 싶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이 보낸 것을 제 손바닥으로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빅터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오늘 변호사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 자산의 절반을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할 거예요. 빅터, 저는 제 것이 아닌 것은 필요 없어요. 게다가 당신도 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상태를 현명하게 관리해 주세요. 당신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제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빅터가 크리스티나에게 알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섰습니다. 빅터는 어떤 종류의 짐이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많은 미해결 질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였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는 딸을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첫 번째 가족도 돈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전체 문제는 분명히 그의 어머니의 침례와 관련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첫 번째 아내와 아이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였습니다. 빅터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와 어머니를 얼마나 경건하게 대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부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선물이 없는 날이 없었고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는 이것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 가치를 존중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곧 변호사들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빅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번에는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 없이 혼자 도착했습니다. 빅터는 탐정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사는 사업의 영향권 분할에 관한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사실 그에게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이 나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무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당금만 받기를 선호했습니다. 빅터는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는 농장의 사실상 소유자로 남았지만 동시에 크리스티나와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가 침착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익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자신의 친누나가 아니라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가지 않을까요?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솔직히 말해서 빅터는 크리스티나와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공유하면서 마음에서 무게가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그들 위에 걸려있던 전쟁 도끼를 묻었습니다. 그의 의붓언니는 그를 다음 세계로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맹세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이것으로 자신이 절대 옳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그녀를 쓰다듬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저울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잃을 것입니다. 빅터는 크리스티나를 용서했지만 그녀에게 어떤 계략에도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돈의 일부를 계산하여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그가 묻힌 어머니의 무덤 옆에 갔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묘비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며 몇 년 전에 그들을 버린 아버지에게 설명하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진정된 후 빅터는 알리나와 계속 데이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알리나는 고아였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친척이 없었고 부모님은 아주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삶은 알리나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지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점점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빅터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알리나는 그와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시골로 여행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빅터는 그녀에게 가족을 찾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외부에서 본 알리나와의 관계에 투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 이 시간 간격은 그들의 힘을 시험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빅터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는 그가 이미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결혼했는데 어머니는 왜 당연히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중 누구도 더 이상 빅터에게 말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뭔가 잘못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와 헤어지고 이 사람을 그녀의 삶에서 떼어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성찰은 그를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마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당했을 것이며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준 것에 대해 비난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가 그들의 삶에 등장하고 재정적 문제가 사라지면서 그는 어머니가 적어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빅터는 굶주림, 추위, 빈곤과 같은 개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현재 아버지와의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알리나와의 관계를 계속 진행할 차례였습니다. 사랑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했고 어린 시절의 낭만주의는 전망과 끝을 보였습니다.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알리나는 자신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남자와 운명을 묻고 싶다고 암시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오리가 있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들은 해변에서 캔버스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빅터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 조심스럽게 잔디밭을 따라 내려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강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빅터는 이것을 침착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한 알리나를 진정시켰습니다. 강아지는 눈부신 눈으로 그들을 귀엽게 바라보았고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빅터와 알리나는 강아지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주인은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건강한 애완동물을 가방에 넣어버린 나쁜 괴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가 연못에 빠져 죽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알리나가 욕실에서 그를 목욕시키는 동안 빅터는 작은 털 뭉치에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릇에 담긴 음식을 즐겁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후 빅터는 100만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를 제키라고 부르자. 저는 좋아요. 동의합니다. 당신은 그가 가방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힘들었어요. 알리나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괴물만이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이제 그는 안전하고 아무것도 그를 위협하지 않아.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해, 빅터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의 새어머니는 잘 지내시죠? 제 여동생은요?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물었습니다. 알리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빅터는 이 악당과 계속 함께 살고 있지만 그녀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배당금에 만족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가 새로운 교활한 계획을 개발하지 않을까요? 크리스티나가 그것을 알았어요. 빅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인 가족에 대해서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알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지지해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녀의 빅터가 되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강아지를 돌보며 보냈고 만약을 대비해 수의사에게 데려가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강아지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돌보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했습니다. 강아지는 강했지만 쇠약했습니다. 이전 주인이 버리기 전에 그를 굶긴 것 같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알리나의 새로운 친구는 빅터에게 아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키는 마침내 일주일 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 며칠 동안처럼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았습니다. 애완동물은 아파트 안을 시끄럽게 돌아다니지 않았고 게으르게 바구니에 누워 있었는데 빅터가 그것을 사서 온몸으로 배를 쓰다듬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리나는 제키의 기쁨을 위해 이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고 빅터는 투자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수익성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바다로 갔고 알리나는 병원에서 주치의 아래에서 몇 가지 규칙,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바꾼 부장직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노숙자들을 돌보는 것이 운명의 변덕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그녀의 삶에 대한 참여라고 보았습니다. 빅터는 보험에 가입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승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할당했고 병원의 후원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약품과 심지어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안드레이 예브게니에비치는 대자의 열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금씩 빅터와 알리나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고 앞으로 며칠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빅터는 청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결혼 반지를 미리 구매했습니다. 그는 시골집을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연기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알리나가 화난 표정으로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았고 빅터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알리나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거리에 떠도는 소문을 퍼뜨린 남자를 직접 데려왔는데 그런 대우를 허용했어요. 글쎄, 네, 기억나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석 의사는 거의 그 불황자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와 오랫동안 논쟁해야 했고 이에 대해 제 입장을 옹호했어요. 알리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터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이 사람에게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리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문제죠? 알리나는 그 남자가 점심시간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을 직접 승인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 환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알리나는 오래된 문신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젊었을 때 다시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불황자의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영진은 그를 수술했고 상처를 부분적으로 꿰매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상태는 안정되었을 것이지만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고 기증자 데이터베이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빅터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같은 피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요? 알리나는 당황한 듯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짜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짜 혼수 상태 동안 그는 병원에서 어떤 검사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제 수치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증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그는 매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빅터. 글쎄요, 시술은 긴급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음 날 아침 클리닉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함께 도착했습니다. 빅터는 무릎이 조금 걱정되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수혈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을 줄지 말지 고민하면서 그는 불황자가 누워있는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몸이 좋지 않아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방랑하는 동안 어떤 종류의 감염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몸이 해로운 생활 방식에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빅터는 불황자를 살펴보는 것을 마치고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곧 그들은 이 남자를 그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빅터는 거의 내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의 피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세요. 알리나는 불황자에게 그가 입고 있던 아주 오래된 옷은 몸을 거의 덮지 않았으며 분명히 그 남자는 사회의 밑바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에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빅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리나는 병원에 남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녀는 문 앞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혈액형이 그 남자와 비슷하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자연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해요. 알리나가 덧붙였습니다. 아, 이상할 건 없어요. 빅터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혈액형이 비슷하다면 어때요?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불황자와 빅터의 생물학적 샘플이 연구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알리나를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본능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구실장이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빅터와 이 불황자가 직계 친척이라고 알렸습니다. 알리나는 거의 발작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가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대자를 위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미래 아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알리나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임신했고 어떤 종류의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아직 임신하지 않았어요. 알리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뭐죠?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는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낫겠어요. 알리나는 그에게 불황자가 병원에 입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매니저를 열심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이것을 보고 어깨를 으쓱하며 안드레이 예브게니예비치가 대답했습니다. 빅터에게 진실이 무엇이든 알리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알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녀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노숙자가 자신의 직계 친척, 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빅터는 그들의 만남을 어떤 식으로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경우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빅터는 알리나와 함께 클리닉에 갔습니다. 그때쯤 그 남자는 이미 병동 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동하고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빅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불황자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는 불안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빅터입니다. 그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보리스예요. 불황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기증자가 되어 당신을 도왔습니다. 수혈을 통해 빅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보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교회에 촛불을 켜야 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빅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코발레프스카야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불황자는 그 이름과 여자의 성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침대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궁금해요. 빅터, 왜 이게 필요한가요? 보리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들입니다. 빅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황자가 말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진정하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거나 손대지 않을 거예요. 빅터는 불황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그를 침대에 앉혔고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색깔과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니나는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결혼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곧 보리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를 질투했고 이 문제로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니나는 질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가 헤어진 후 그는 부자 아버지의 아들을 때린 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소녀를 괴롭히고 설득했습니다. 보리스는 그녀를 변호했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계산했고 결국 필요한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신랑은 나쁜 생각임이 밝혀졌고 니나는 그를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아들이 태어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빅터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인생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고 그녀는 최선을 다해 버텼습니다. 1년 후 니콜라이가 지평선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미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니나와 사랑에 빠져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빅터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사실 소녀는 아직 그의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증명서에 어머니의 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니나는 그녀의 삶의 어려움이 끝났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보리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니콜라이에게 그가 빅터의 친아버지이자 수감자였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녀가 결코 밝히지 않은 유일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것을 남편에게도 밝혔습니다. 석방 후 보리스는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쯤 그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이전의 삶은 벽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그는 전 애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별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보리스는 그녀의 새로운 가족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그러다가 그녀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여기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특히 보리스는 니나가 없을 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임신의 징후를 알아차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주 안에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친부가 수감자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를 비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빅터는 이 주제에 대해 한 번 이상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수수께끼의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어머니와 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리스의 부상에 대해서는 몇몇 훌리건들이 그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골목에서 공격하여 칼로 찔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빅터는 침대에서 일어나 병동 안을 걸어 다녔고 알리나는 창문 가까이에 서서 몇 분 동안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곳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이미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를 잊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지, 아들아. 보리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빅터는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며 분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분 모두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냉소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당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그녀는 결국 최선을 원했습니다. 보리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를 안아주세요. 빅터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보리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내 탄생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빅터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시골집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제키도 옮겨져서 지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곧 아들과 공통점을 찾았고 조금씩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역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는 공급자가 되었고 빅터에게 훌륭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아버지라는 인물은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의붓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묘지에 가서 그들의 추억을 기렸습니다. 아버지는 화강암 기념비를 조용히 바라보며 몇 년 전에 그들을 버린 니나에게 조용히 외쳤습니다. 니나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빅터는 어머니가 우울해 보이지 않도록 이 사진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삶은 새로운 색깔을 띠었고 곧 빅터는 마침내 알리나에게 청혼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드디어 그 시간을 찾았습니다. 모든 일은 아버지가 계획했던 대로 시골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젊은 부부를 축하하고 최고의 모든 것을 기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살면서 손주들을 보고 싶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행복할 거야. 이 보리스는 아들과 알리나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고 빅터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알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사랑. 두고 봅시다. 한 달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시골집에서 열렸고 모든 가까운 가족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자에도 테이블을 놓아야 했지만 이 결혼 축하 행사는 더욱 장대해졌습니다. 빅터와 알리나는 주목의 중심이었고 하루 종일 따뜻한 말, 축하, 선물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알리나는 임신 소식을 전하며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매우 기뻤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매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